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32번째로 진행하게 될 책의 이름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원래 영어 책이었고 원문이었어요. 영어 원문으로 이 책의 제목은 Google Work Rules입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영어 원문 제목만 봤을 때는 뭐야, 구글 일이 지배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었는데요. 룰을 명사가 아닌 동사로 해석했었죠. 그런데 그냥 명사로 이게 사용되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영어 원제를 직역하면 구글 업무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밝히는 책입니다. 직원에게 자유를 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되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본능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굉장하고도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 라슬로 버그는 여러가지 블루칼라 일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일도 해봤다고 해요. 그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실을 라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라슬로는 세상의 모든 기업이 직원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인생의 업으로 설정했어요. 이 길을 가면 언젠가 라슬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었죠. MBA를 수료하고 맥킨지에서 근무했던 라슬로가 인적 자원 분야의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을 때 컨설팅 업계의 동료들은 라슬로가 스스로 경력을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한다며 말렸어요. 인적 자원에 대해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던 라슬로는 당시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던 펩시와 제너럴 일렉트릭의 인적 자원 담당 이사 8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회신을 했고 그의 이력을 흥미롭게 여겨서 6주 뒤 라슬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캐피털 상용 장비 파이낸싱 사업부의 보상 및 수익 담당 부사장으로 취직을 하게 되어요. 라슬로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자 CEO였던 잭 월치나 그의 후임 제프리 이멜트 아래서 일해보지는 않았지만 CEO의 개성과 초점이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CEO는 여러 면에서 훌륭하지만 이들이 CEO가 된 것은 특별히 한두 가지 점에서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한두 가지 점이 당시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 그 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립니다. GE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6년에 라슬로는 People Operations, 인력 운영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 구글에 합류했습니다. 라슬로가 구글에 입사한 시기는 구글이 기업 공개를 한 지 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라슬로는 1972년 공산당 정권 치하의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재자 니콜라이 짜우세스쿠가 지배하던 시절이었으며 세상은 음모와 거짓말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라슬로 가족은 자유를 찾아 루마니아를 탈출했지요. 이 책은 구글이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15년간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방문자가 전 세계 구글 건물을 찾아옵니다. 구글을 찾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이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구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는 것이죠. 기업 문화 전반, 다시 말해 이런 산만한 환경에서 과연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혁신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직원이 실제로 근무 시간의 20%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내도 되는지 묻습니다. 자율 수준이 낮은 지시와 통제 중심의 관리가 흔하긴 하지만 이 방식이 수익성이 높고 노력을 덜 들여도 되며 또 대부분의 경영자가 다른 대안들을 끔찍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시와 통제로 이루어지는 하향식의 위계적인 관리 모델은 가까운 미래에는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라슬로는 언급해요. 먼 미래가 아니면 말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점점 더 쉽고 빠르게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연결되고 또 점점 더 찾아내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 인재군단은 자유로움의 정도가 높은 기업에
취직하기를 바라며 또 따라서 유능한 인재는 그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영 역학의 핵심부에는 될 수 있으면 자유를 멀리하려는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구글의 접근법은 복잡하게 얽힌 직원, 경영자, 책임, 성과와 같은 문제들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관리자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한을 의도적으로 떼어내 직원들에게 부여합니다. 구글에서 의사결정자는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해고할 것인지, 직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누구를 승진할 것인지와 관련된 사항들의 결정은 동료 집단이나 특별한 위원회 혹은 독립적이면서도 헌신적인 팀에 내립니다. 이런 팀이 내려요. 전사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관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권한을 포기해야 하며 또 각각의 직원이 낸 모든 결과와 성과에 대한 등급을 전체 집단과 대조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당근과 채찍이라는 수단이 없을 때 과연 경영자 혹은 관리자가 조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그러나 구글의 초기 단계 리더십 스타일은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처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하고 팀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이 달라요. 위대한 경영의 핵심에 이르려면 경영이 가장 크게 의존하는 모든 도구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어떤 팀이든 회사든 간에 구글이 활용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의료업계에서조차 이런 유형의 접근법이 썩 잘 먹힌다는 사실을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자 한국말로 이제 매사추세츠 공대죠. 예,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인 리처드 로크가 확인한 바 있어요. 모든 회사가 다 무료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구글을 위대하게 만든 원리를 복제해 자기 것으로 활용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게 이 책의 의도예요. 창업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의 부모는 두 분 다 수학자였는데 1979년에 자식의 미래와 자유를 위해 반유대주의 공산주의 정권인 소련을 탈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나의 반골 기질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반골 기질은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나의 기질로 남은 것 같다. 고 말이죠. 저도 한 반골 기질 하는데 세르게이에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는군요. 현재 야후 CEO인 마리사 메이어는 구글 부사장 시절에 스티븐 레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레리와 세르게이 두 사람이 모두 몬테소리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죠. 세르게이는 레리보다 먼저 스탠퍼드 대학원 과정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세르게이는 입학 지원자들을 인솔의 교정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였어요. 그의 조에 레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곧 친해졌죠. 1996년 당시의 웹은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검색 엔진들은 검색어와 가장 관련성이 높고 유용한 웹페이지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주로 검색어와 웹페이지 본문 내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웹페이지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허점이 자주 발생했어요. 레리와 세르게이는 백럽이라는 검색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백럽은 웹에서 링크된 정보를 분석해 자기 웹페이지에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연결된 페이지에 연결된 횟수를 분석해 순위를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1998년 8월에 Sun Microsystems의 공동 창업자 앤디 백톨샤임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창립되기도 전에 구글에 10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인 2000년에 구글의 첫 번째 광고 시스템인 AdWords가 출시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수십 개의 제품들이 나왔죠. 레리와 세르게이는 위대한 검색 엔진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원이 회사에서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는지 알아봤어요.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들리겠지만 두 사람 다 일을 하는 게
보람되고 직원이 각자 자기가 가진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또 직원과 이들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고 사랑을 받으며 또 효과적인 인사 관련 정책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레리와 세르게이가 뿌린 씨앗에서 비롯됐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갖는 전체 직원 회의는 모든 직원이라고 해야 몇 명 되지 않던 시절에 시작됐지만 구글의 규모가 웬만한 도시만큼 커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한 사람의 관리자가 아니라 여러 집단이 함께 내리는 게 옳다는 생각을 늘 고집했고요. 지금은 은퇴한 전 MIT 경영대학원 교수인 에드거 샤이는 집단의 문화를 세 가지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해요. 첫째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행동 등과 같은 인공물을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집단 구성원이 채택하고 있는 믿음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런 가치관 뒤에 깊숙하게 숨어있는 이런저런 가정을 파헤치는 것이에요. 재미, fun은 사실 구글 직원들이 구글 문화를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일찍이 구글은 정장을 입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우리가 진실하고 믿고 있는 10가지, 즉 구글 운영진이 구글을 운영할 때 지침으로 삼는 10가지 믿음 속에도 이 발상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해요. 대다수 기업은 자기 브랜드를 신성하게 여겨 로고를 가지고 장난칠 생각을 못하지만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웹사이트에는 정식 로고 대신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 등을 고려하여 변형시킨 구글 로고인 구글 두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재미는 구글의 중요한 요소이며 무작정 시도해보는 탐험의 출발점이 되는 한편 중요한 발견의 기회를 열어줘요. 재미는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성원의 특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구글이라는 그들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거나 혹은 현재 구글이 돌아가는 방식을 그들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글의 기업 문화를 규정하는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명, 투명성, 그리고 voice, 목소리입니다. 구글의 사명은 구글 문화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정보를 조직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사명은 정보를 조직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은 개개인이 수행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명은 기업의 목표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구글은 결코 사명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어요. 조직해야 할 정보는 언제나 그들의 역량에 비해 훨씬 더 많을 테고 이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 방법 역시 언제나 그들의 역량을 크게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사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는 동기가 되어요. 시장 지배자가 되겠다는 사명은 이것이 일단 달성되고 나면 추가로 영감을 제공할 일은 거의 없어요. 구글이 설정한 사명은 광대함으로 구글은 나침판을 갖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일에 동기부여를 느끼시나요? 책에서는 직원들로 하여금 자기가 돕는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라고 합니다. 단 몇 분을 만난다고 해도 이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돈을 받고 격려를 쌓는 것을 초월하는 엄청난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길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오직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어요.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에이미 부제스니옙스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그저 자기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로 바라볼 수 있고, 성취를 하거나 성장하기 위한 경력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충족감의 원천인 천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관찰한 뒤 모든 직종에서 조사 대상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기가 하는 일을 천직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더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하기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담긴 보다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요. 네. 투명성은 구글 문화의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공개성 원칙, 디폴트 오픈은 오픈소스 기술 업계 커뮤니티 안에서는 종종 듣는 말이에요. 구글의 신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출근 첫날에 구글의 거의 모든 코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구글의 사내 인트라넷에는 제품 로드맵, 제품 출시 계획, 그리고 직원 및 팀의 분기별 목표와 함께 직원별 주간 활동 현황이 모두 담겨 있어요. 구글에서는 한 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참석하는 Thanks God, it's Friday!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무슨 주제로든 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30분간 가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사소한 질문, 사업과 관련된 질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현재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보가 공유될 때 전 직원은 다른 부서나 팀의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부의 소모적인 경쟁을 피합니다. 투명성이 가져다주는 뜻하지 않는 이득 가운데 하나는 단지 자료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목소리는 구글 문화의 세 번째 시금석입니다. 목소리는 직원에게 회사 운영 방식을 실제로 얘기해주는 것을 뜻해요. 직원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 여러 연구조사는 직원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의 질, 팀의 성과, 그리고 회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시켜 줍니다.